연화야, 이제 그만 나가줘. 여기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시어머니 김순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박동철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던 이연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의야. 회사도 땅도 모든 재산이 다 우리 것이니까 연화는 나가야 해. 시아버지 박만수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간 극진히 모셨던 시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30년간 이 집의 며느리였어요. 동철 씨와 함께 이 모든 걸 읽어온 사람이에요.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댁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작은 시아버지 박진우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법적으로는 모든 게 우리 조카 명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즉시 모든 서류를 준비해온 것을 보니 분명했습니다. 그럼 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연이와 민준이는?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겠어. 연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연아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식들마저 빼앗기려는 건가요? 그때 딸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연아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28살의 딸이 할머니 편을 드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아,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엄마는 혼자예요. 아들 민준까지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 아들에게 엄마는 더 이상 의지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줘. 그게 마지막 정이야. 시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영정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눈에는 포기가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맞을까요? 그날 밤 연하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겠지만 오늘만은 남편 동철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새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연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30년간 살았던 넓은 집에서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으로 옮겨온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가져올 수 있었던 건 몇 벌의 옷과 남편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연화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딸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겨우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지금 형편이. 뭐? 엄마가 돈이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딸에게 엄마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할머니께 부탁해봐. 할머니는 돈이 많으시잖아. 지연이 차갑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아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할아버지 집에서 살 거야. 민준의 말에 연아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곧 일자리를 구해서. 엄마, 현실을 봐. 엄마 나이에 무슨 일을 구한다고? 할아버지는 나한테 용돈도 주시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도 해주신다고 하셨어. 아들마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연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용서 구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이라고요? 민준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30년간 그 집을 위해 살았는데.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민준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연아는 아들이 완전히 시댁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아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연아는 옛 이웃 김부장댁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연아씨, 여기서 뭐해? 아주머니는 연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이제 여기 사시는구나. 그런데 참 안 됐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아주머니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연아가 시댁 재산을 노리다가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연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명을 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더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아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철아,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까? 하지만 사진 속의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처음으로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도 되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아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55살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마트 계산원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모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월세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독촉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연아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연아 여사님이시죠? 저는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연아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자신을 고소라도 한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연아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다음 날 작은 카페에서 만난 강민호는 30대 후반의 신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이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강 변호사의 질문에 연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요? 예를 들어 급하게 어디 다녀오신다든지 서류를 정리하신다든지. 연하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 주에 계속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물어봐도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만 하고. 강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서재에서 혹시 뭔가 발견하신 건 없나요? 아니요. 시댁에서 이사 나올 때 서재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아버님이 직접 정리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군요. 여사님, 혹시 남편분 무덤은 어디에 계신지요? 연하는 이상했습니다. 왜 변호사가 남편의 무덤을 묻는 걸까요? 용인에 있는 공원묘지예요. 그런데 왜? 아, 그냥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시댁에서 상속 관련해서 이상한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나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어요. 그럼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들이 어떻게 시댁 명의가 된 건지 궁금하네요. 강 변호사의 말에 연하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자신 명의로 해두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댁 명의가 된 걸까요? 여사님,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강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그날 밤 연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철아,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해 둔 게 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연하 마음 한편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연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실을 발견한 걸까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연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같은 카페에서 강 변호사를 다시 만난 연하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과연 어떤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걸까요? 여사님, 남편분의 재산명의 변경 과정을 조사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갑자기 모든 재산이 시아버님 명의로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이 서명이 남편분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남편의 서명 같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은행에 들러서 대여 금고를 하나 빌렸다는 거예요. 대여 금고요? 연하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대여 금고를 빌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여 금고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혹시 남편분이 어디 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댁에서 이사 나올 때 개인 물건은 거의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사님,
혹시 남편분 무덤에 가보신 적 있나요? 무덤이요? 한번 가봤는데 시댁에서 제사도 혼자 지내겠다고 해서 그 후로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무덤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다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여사님, 제 추측으로는 남편분이 뭔가 중요한 단서를 남겨두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여사님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말이죠. 강 변호사의 말에 연하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주에 유독 자신을 자세히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없어도 너는 꼭 행복해야 해. 내가 널 위해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그때는 그냥 병원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혹시 정말 뭔가를 준비해둔 걸까요? 여사님, 이번 주말에 한번 무덤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강 변호사의 제안에 연하는 망설였습니다. 시댁에서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함께 아버지 무덤에 가자고 제안해 보려 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아빠 무덤에 같이 가지 않을래? 무덤에는 왜요? 할아버지가 제사 다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딸의 차가운 반응에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 용서 구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지연이 핀잔을 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혼자 가야겠네요. 아들 민준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 무덤 출입 금지하셨다고 하셨어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연하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자식들마저 시댁 편에 서서 자신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 혼자라도 남편의 무덤에 가보겠다고. 혹시나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이른 아침부터 용인에 있는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2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남편 박동철의 묘 앞에 선 연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제야 왔어요. 시댁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에 국화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남편과 함께했던 30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정말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해뒀어요? 아니면 내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건가요? 연하는 묘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남편이 뭔가 숨겨둔 게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묘비 뒤편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해 봤습니다. 작은 비닐봉지가 돌 틈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꺼낸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은행 대여금고 열쇠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예상이 맞았구나. 아버지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대여금고에 중요한 증거들을 넣어뒀으니 꼭 찾아가 봐. 은행은 강남의 하나은행이야. 너만이 열 수 있도록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로 해뒀어. 미안하고 사랑해. 연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뒀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이미 시댁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그럼 나를 이렇게 괴롭힌 게 다 계획된 거였어요? 연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시어머니 김순자가 화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시아버지 박만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남편한테 인사드리러. 인사는 무슨 인사야? 우리가 제사 다 지낸다고 했잖아. 여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편지와 열쇠를 가방 안에 숨겼습니다. 연하야, 혹시 여기서 뭔가 가져간 건 없지?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연하를 훑어봤습니다. 연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냥 꽃만 바꿔드리고 인사만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하는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실을 밝혀낼게요. 당신이 준비해준 증거로 꼭 복수하겠어요. 그날 저녁 연하는 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중요한 걸 찾았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 바로 은행에 가보죠.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네요. 연하는 처음으로 희망찬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반격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연하는 강 변호사와 함께 강남의 하나은행을 찾았습니다. 대여금고실 앞에서 연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셨죠? 천천히 해보세요. 강 변호사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1985년 3월 15일,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연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USB,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작은 시아버지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서류들, 탈세 관련 자료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하를 내쫓기 위해 미리 계획했다는 대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시댁 사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동철이가 죽으면 연하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당연히 내쫓아야지. 재산은 우리가 다 가져야 해. 연하 같은 년이 뭘 안다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떡하죠?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면 돼. 그럼 연하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야. 연하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동철이 서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어차피 죽은 놈이 뭐라 하겠어? 연하도 법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시댁 명의로 바뀐 것은 남편이 동의한 게 아니라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이건 완전한 증거네요. 재산 횡령의 서류 위조까지. 이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연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런데 연하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 편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연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자신을 이해해 줄까요? 그날 오후 연하는 용기를 내어 딸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어. 엄마, 또 그런 소리예요? 할아버지를 왜 자꾸 나쁘게 말씀하세요?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할아버지가. 엄마, 그만해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엄마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딸이 끝까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연하는 절망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얼마나 도움받고 있는데요.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변호사님, 우선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먼저겠네요. 아이들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이해하겠죠.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각오하세요. 연하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30년간 참았던 걸 이제 다 털어버리겠어요. 일주일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하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시댁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검찰에서 내일 시댁을 압수수색한다고 합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겠네요. 강 변호사의 말에 연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산산조각 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집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연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만수 씨, 박진우 씨, 재산 횡령과 서류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시아버지와 작은 시아버지의 모습에 연하는 착잡했습니다. 30년간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모셨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딸 지연이 연하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할아버지가 왜 체포되는 거예요? 지연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말했잖아. 할아버지가.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고발한 거라고요? 지연이 소리를 지르며 연하를 비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연하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할아버지가 아빠 재산을 모두 훔쳤어. 서명도 위조했고.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엄마가 욕심 때문에 할아버지를 모함하는 거죠.
딸의 말에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연하를 원망하며 떠나갔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건설업체 회장 일가, 며느리 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 10여억 원 규모의 탈세도 드러나. 연하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족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연아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의 부정을 고발한 사건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연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특별조사관이에요.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조사관이라니요? 네, 시댁의 탈세와 부정부패를 수개월 전부터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여사님이 찾아주신 증거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연하는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증거가 우연히 강 변호사라는 특별조사관과 만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횡령된 재산들이 모두 여사님께 돌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도 원래 여사님 것이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연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 아이들은 언제쯤 저를 이해해 줄까요? 강 변호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 아이들은 곧 진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용기에 감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해준 선물이 이렇게 큰 선물이었네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일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작은 시아버지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연하는 모든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연하는 예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간 살았던 그 집이 다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가족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모든 걸 되찾았어요. 당신이 준비해준 선물 덕분에. 고마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나가보니 딸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일을 했더라고요. 지연이 연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믿지 않아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연하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엄마가 이해해.
할아버지를 믿고 싶었던 거죠. 곧이어 아들 민준도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도 사과드려야겠어요. 엄마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내셨구나.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도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연아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잃었던 가족을 되찾는 기쁨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그날 저녁 강 변호사가 축하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아니, 조사관님이라고 해야겠네요. 강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런데 혹시 회사 경영에 관심 있으시나요? 원래 여사님 남편분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연아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55의 나이에 회사를 경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일궈놓은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해볼게요. 남편이 힘들게 만든 회사인데 제가 지켜야죠. 며칠 후 연아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연아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연아를 수군거렸던 김부장댁 아주머니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연아 씨, 정말 죄송해요. 사실도 모르고 그런 말 했어요. 연아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연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게 과거 일이에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연아가 경영하는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지연은 좋은 회사에 취업했으며, 민준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존경해요. 그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신 거. 정말 대단해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진짜 정의가 뭔지 배웠어요. 앞으로 우리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게요. 연아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당신이 준비해준 마지막 선물로 모든 걸 되찾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연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욱 단단한 기반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